길게 보자면 별 변화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변화가 없다라는 뜻은 가격이 변화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기조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 기조가 변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막 모든 사람이 달려드는 줄로 알잖아요. 그러면 대중들은 이제 관심을 안 갖거나 또는 포기해버려요. 근데 그 포기해버리면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재산에 맞는 투자성 있는 거에 꼭 세팅을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많이 후회하게 된다. 김사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집값이라는 거 자체가 뭐 시장에 조금 그래도 좀 맡기는 분위기로 당분간은 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해주셨고, 이제 다만 이제 고가 주택 쪽에서는 뭐 조금 규제 체계라든지 뭐 일부 세금이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걸로 추정된다 정도의 이제 의견이신데, 어쨌든 지금 서울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러면 뭐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 뭐 중간에 뭔가 좀 그래도 한번 조정의 어떤 구간이 올 수도 있는 건지, 뭐 아니면 뭐 한 2, 3년 안에는 뭐 딱히 뭐가 보이지 않는 건지, 이런 좀 약간 긴 전망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좀 길게 보자면은 일단 조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되게 재미없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길게 보자면 별 변화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변화가 없다라는 뜻은 가격이 변화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기조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 기조가 변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막 모든 사람이 달려드는 줄로 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거래는 없어져요. 자꾸 거래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대중들은 이제 관심을 안 갖거나 또는 포기해버려요. 근데 그 포기해버리면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재산에 맞는 투자성 있는 거에 꼭 세팅을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많이 후회하게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거에도 보면 급등기 때 점점 거래량이 적어지는데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신고가를 계속 찍으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춰버리고, 이제 물론 그때는 이제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제 내려가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외부 변수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점점 더 거래량은 적어지지만 천천히 올라간다, 이렇게 봐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토어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토어제도 이제 9월에 우선은 만기를 한다라고 이제 한시적으로 지금 설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막상 또 이제 9월이 다가오면 항상 토어제는 잠깐 쓸 것처럼 얘기하지만 계속 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이것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해제해 줄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제하면 더 한번 튀겠죠. 그리고 또 한 번 뭐 그런 일까지 사례까지 있는데 그걸 누가 뭐 하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확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뭐 지금 그 인터넷에서 막 돌거든요. 25개국 전역으로 확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런 이제 심리적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어느 정도로 보냐라는 심리적인 그 선이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선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아파트들이 결국 지금 토호제 있는 데 다 몰려 있어요. 결국은. 그리고 그게 이제 외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마용성 같은 데도 많이 오르고 그런 데들이 있긴 있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마용성까지만 해도. 그렇다라고 하면 토호제를 확대할 만큼의 명분이 되지는 않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그 토어제가 다음에 걸릴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지역 내에서도 지금 올라가는 데는 엄청 올라가고 아닌 데들은 또 그렇죠. 가만히 있고 막 이러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에 이 너무 정보가 많이 오픈돼서일까요? 옆단지인데도 안 올라가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특히 이제 그 강남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강남은 전체적으로 기반 시설들이 다 좋잖아요. 인프라가 잘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정리가 잘 돼 있는 도시잖아요. 그런데 강북이나 강남을 제외한 다른 서울 지역이라는 곳은 정리가 굉장히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 하나만 이제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된 곳과 아닌 곳과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강남 외 지역이다라고 하면 역시 이제 뭐 많이 나오는 말이지만 역시 신축 쪽에 자꾸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신축이 지금 또 최근에도 많이 좀 튀어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신축을 뭐 지금 이 가격이 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 강남 외의 신축은 저는 굉장히 승산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주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은 지금 강북권에 지금 이제 분양하는 데들, 이런 데들 가격 보면 다 깜짝 놀랍니다. 다. 예, 그래서 이거 강남이야? 막 이럴 정도로 가격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분양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데들이 다 분양이 결국 다 완판될 거고, 그리고 주변 가격까지 다 올리는 그런 현상을 보일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게 가능해지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 강북이라고 해서 딱히 저평가 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 주변이 너무 개발이 안 됐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건데, 대단지가 새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그런 약점들을 굉장히 많이 해소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가격을 강남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반값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뭐 분양가는 높지만 강남은 이제 입주할 때 되면 훨씬 올라가니까 결국 시세로 보자면 반값도 안 되는 시세거든요, 아직. 그러니까는 오히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반대로 강남 쪽에 있는 신축들은 지금 뭐 완전 천정을 뚫고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반대로 지금 약간 뭐 가능성이 높진 않다. 더 올라가기가. 아니요, 거기도 좀 올라가긴 하는데 상승률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예, 그렇죠. 상승률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쨌든 세금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는 좀 약간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은 고가 주택에다가 부과하는 게 어찌 보면 이제 뭐 명분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세금에 대한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세금을 증세했다고 만약에 가정하면 그래도 지금과 같은 그 막 50억, 70억, 100억짜리 주택들이 계속 이렇게 인기와 각광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결론은. 그러나 어쨌든 예를 들어서 50억짜리가 지금 뭐 결국 70억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라고 만약에 친다고 하더라도 50억에서 45억, 40억까지 떨어졌다 70억 가는 것과 50억에서 계속 55, 뭐 60, 70 이렇게 가는 건 다르잖아요. 그냥 50억이 저는 이제 굳이 예를 들자면 50억이 40억까지 떨어졌다가 70억까지 간다. 이런 시나리오로 본다라는 거죠. 한 번은 좀 약간 그 출렁임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아마 그 증세 쪽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는 또 과거의 일이다 보니까 잘 잊으셨지만 예전에 종부세 막 올리기 시작할 때 그때는 강남에 막 30억, 40억 가지고 있는 분들 진짜 걱정 많고 막 집 팔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 타겟형 증세가 되면 그쪽이 좀 흔들흔들할 수 있다. 그러면 강남이 만약에 이렇게 좀 이렇게 횡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부 좀 하락을 한다면 다른 지역들도 같이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영향을 받죠, 당연히 영향을 받는데 이제 그것도 과거 사례에도 거의 나오는데요.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아무래도 정확하게 타겟을 한 곳이 많이 떨어지고요, 실제로. 그리고 다른 데들도 주춤하죠, 당연히. 주춤하는 것이 있고 약간 이제 뭐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지는 않죠. 예전에 15억 초과는 대출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15억들이 넘어가는 곳들은 이제 지지부진한데 12억, 13억들이 막 14억, 9,900까지 막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겟형으로 강남을 맞춤형 증세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다른 지역들은 또 약간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좀 올라간다. 이렇게 차별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지역들이 있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진짜 오히려 마용성 같은 데가 조금 바로 그 대안이니까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죠. 아무래도 이제 1주택 고가 쪽에는 조금 좀 불안함은 좀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까 계속 이 상승률의 어떤 기조 이런 거는 좀 유지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26년, 27년, 28년에서 공급량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게 뭐 당장 해결이 안 된다면은 이 상승 폭이 더 가파르게 오른다든지 뭐 이렇게 좀 더 튀는 그런 요인은 없을까요?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보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대중들이 자꾸 무관심해지고 나쁘게 보면 포기해요. 그냥. 가격이 너무 많이 예, 했다. 그러니까 나랑은 이제 무관한 일, 나랑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실제 돈이 있어도 약 오르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실제로 이제 뭐 거래를 해보려고 한 사람들은 알지만은 네. 뭐 앉은 자리에서 막 1억 올리고 막 맞아요. 이렇게 되면 뭐 그렇게 올리지 않으면 안 판다든지 뭐 막 매도자가 안 나타나 심지어는 네. 뭐 이제 만나기로 다 약속했는데 뭐 네. 이런 일들을 몇 번 겪으면 성질이 나거든요. 뭐 진짜 그야말로 내가 사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이 진짜 이런 대우를 받아가면서까지 네. 내가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으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떨어져 버려요. 그냥 포기하고 안 사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래 자체는 그렇게 많을 가능성이 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어떠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매도자가 버티면서 그 가격을 버티면서 있는 거고 매수자는 잘 안 나타나는 상황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막 급등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러기도 또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건설 경기도 좀 살려야 되고 경제도 살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대통령의 가장 뭐 중요한 지금 가장 앞에 있는 과제라고 보면은 결국에 시장에 막 돈도 좀 그 유동성이 풀릴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대출 규제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대출 규제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출 규제도 그래요. 저는 일단은 지금 새 정부가 일단은 신경 쓸 부분 그리고 신경 쓸 거다라고 보는 거는 네. 역시 지방 부동산을 건드릴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잘 알아둬야 되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과거 사례도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를 푸는 정도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거든요. 이제 네. 혜택을 주는데 혜택을 한꺼번에 왕창 주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주는 거죠. 조금 주고 그러다가 이제 시장 반응을 좀 보는 거죠. 근데 별로 반응이 없어. 그럼 더 줘. 더 줘. 이렇게 혜택이 점점 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방을 살려야지 지금 뭐 이미 뭐 강남권 이런 데다가 뭔가를 해서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뭔가 이렇게 좀 규제를 풀었다거나 이제 뭔가 좀 혜택이 있다거나 이렇게 느끼는 쪽은 대중들이 다 원하고 있는 쪽이 아닌 네. 지방 부동산 쪽에 일단은 포커싱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방 주택에 한해서는 현재 다주택자인 사람도 뭐 집을 살 수 있게까지 열어줄지. 그렇죠. 그 저는 정도까지는 최종적으로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 대책들 있잖아요. 뭐 진짜 그야말로 뭐 그냥 뭐 정석 같이 쓰는 여러 네. 정책들이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수에서 제외해 준다. 네. 지금 사면 양도세 뭐 평생 해주겠다. 면제해 주겠다.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대책들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 없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파트 임대주택 다시 넣어주겠다. 라든지 뭐 이런 식의 정책들 쓸 것들 많이 있거든요. 네. 뭐 기본적으로 세금 빼주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다른 뭐 사는 거에 영향을 안 주도록 하겠다. 뭐 심지어 거기서 얻게 되는 임대소득 같은 걸 소득세에서 많이 제해주겠다. 뭐 이렇게 되면 사실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안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네. 지금은 지방부동산을 선택 안 하는 이유가 괜히 그거 하나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안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뭐 임대에서 뭐 막말로 말해서 내가 지방부동산 하나 임대하는데 막 연수익 12%씩 나와. 그러면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쪽으로 몰고 가지 않으면 지방부동산이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데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않고 또 무슨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니까 네. 조금씩 혜택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그 혜택이 뭔지 한번 잘 좀 보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혜택의 시작이 어쨌든 올 하반기 추석 전에 한번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한번 나올 네. 거라고 봅니다. 저도. 왜냐면 추석 때 예, 예, 보통 그 네. 여론이 막 형성되니까 그렇죠. 예, 지방 예. 살리기 한번 나오지 않을까요? 예. 나온다고 보죠. 그러면 그게 예. 나오면 근데 서울 분들이 갈까요? 그게 이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장 봐가면서 봐가면서 하는데 과거의 사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나오냐면 진짜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저걸 왜 안 사고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까지 나오지 않겠냐. 그럴 정도로 나올 때까지도 대중은 안 움직일 안 거다. 움직이다가. 예. 그러니까는 투자자한테는 빅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되면은. 그냥 막말로 우리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막말로 아니 저거 3천만 맞아요. 원만 있으면 저거 집 사는데 저걸 왜 안 사지? 뭐 1,000만 원만 있으면 집 사는데 왜 안 사지? 이러잖아요. 아니 게다가 세금도 다 깎아준다는데 저걸 왜 안 사지?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안 사잖아요. 그런 단계까지 지방 부동산한테 오지 않겠냐.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서울에 집은 없으신데 서울에 계속 사셔야 되는데 지방에 한번 기회가 열리면 지금 너무 고가니까 절로 좀 기다렸다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리스크가 있는 걸까요? 그래도 우선 하나 사놔야 될까? 그거는 좀 조금 그래도 그래도 기본적인 흐름은 좀 타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거주는 해결해 놓으신 분들이 지방에 좀 관심을 가져야 실거주든 뭐 하여간 조금 본인의 이제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는 것과 이제 투자용과 조금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혜택이 많으면 이제 주방 부동산도 투자용이 당연히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인 흐름을 좀 탈 수 있는 거는 하나 이제 갖고 가는 게 원래 투자라는 게 좀 확률로 보는 거니까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갔는데 앞으로 뭐 계속 인하할 거다라고 지금 약간 뭐 사실상 공언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의 이슈 중에 또 하나가 어쨌든 기준금리가 많이 내려가면서 더 이상 뭐 지금 가상금리가 높긴 하지만 뭐 계속 버틸 수는 없으니 계속 내려가지 않을까. 지금 대출 받는 분들 생각보다 좀 금리 받을만 하다는 분들 점점 나타나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뭐 지금보다 뭐 한 0.5 막 이렇게 막 더 내려가면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관리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량을 좀 줄여봐야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는 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금리를 낮춰야지 어떻게 경제가 좀 살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낮춘 금리가 다 부동산으로 들어가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심지어는 그 부동산이라는 것도 지금 이미 쏠림 현상이 있는 대로만 다 들어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대출의 총량 자체를 자꾸 줄이려고 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는 볼 수 없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상승에 유리한 방향인 건 맞죠. 그래도. 차기 정부가 사실 이제 뭐 국회도 그렇고 뭐 이제 행정부도 그렇고 모두 이제 같은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사실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고 그리고 지금 규제하고 있는 것들도 막 완화도 할 수 있고 반대로 완화한 걸 또 규제할 수도 있는데 지금 모두가 사실 공감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비아파트 시장이 되게 지금 뭐 침체돼 있고 이쪽에 문제가 많다. 그렇죠. 임차인들 보호를 더 해야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시장 자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비아파트 쪽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이거는 나올 거라고 보기보다 꼭 나와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사실 이렇게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 자체가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주택자 규제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생각해 보면 결국 희소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희소. 딱 한 사람이 한 채만, 한 집안이 한 채만 살 수 있게 희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희소해지게 하는 게 가격을 올리는 기본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가격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도 빌라 오피스텔들이 그 시장을 해주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해결해주지 못하니까 아파트에 쏠리면서 가격이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빌라 오피스텔을 살려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정책은 너무 빌라 오피스텔을 못 살리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그게 겁나가지고 못 살리고 있거든요. 근데 방법이 전혀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살려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제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증보험을 3자가 들도록 해라. 그래서 정부 3분의 1, 주인 3분의 1, 세입자 3분의 1. 아예 이렇게 해줘라. 그러니까 자꾸 대출 이자 같은 거 싸게 해주고 정책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빌라 오피스텔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보증보험을 다 들 수 있게 해주고 그 보증보험료를 3자가 나눠서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걱정할 게 없잖아요. 보증보험이 다 책임져니까 전세 사기는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그래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데 들어가서 사는 것도 전세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는 쪽으로 계속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또 신규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왜냐면 분양해봐야 어차피 살 사람도 없다. 그렇죠. 이런 거라서 지금 이쪽 공급 부족도 이 비아파트에서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 살려달라. 뭐 건설 경기도 살릴 겸해서 이런 얘기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려면 결국에 또 이제 주택수 제외나 뭐 가장 오피스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주택수를 빼주고 옛날에 원래가 이제 이게 비주거용 주택 아니죠.
이게 원래 이제 상업용 부동산으로 쳐서 또 주택수에서 빠지고 뭐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게 원상복구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이런 정책을 쓸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혜택으로 치자면 좀 많이 나중에 나올 혜택이거든요. 많이 나중이다. 예, 그래서 그 혜택이 좀 중첩되면은 그런 혜택까지도 나올 때가 나올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은 급한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로 보여지고. 네. 근데 그렇게 좀 되긴 해야 돼요, 사실은. 네.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막 선호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최소한 소유자 입장에서도 임대라도 잘할 수 있게 좀 환경을 만들어 줘라. 이렇게 돼야지. 네. 그래야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거를 또 다시 재살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돼야지 돌아가는 건데 시장이 지금은 뭐 다들 기피하는 그런 대상만 되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는 뭐 주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며칠 뒤면은 6년 단기 임대 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다시 또 부활을 해서 뭐 네. 비아파트긴 하지만 네.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뭐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보세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 가지고는 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건데요. 그 정도 가지고는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조금 혜택이 느껴지려면 말씀하신 것들처럼 이제 주택수에서 빼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보증보험에 대한 거에 안전성을 확보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그래야지 아파트의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지죠. 네. 그런 시점까지 가도록 이제 돼가는 과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죠. 네. 예. 그러면 결국에 이런 중첩되는 과정이 생기려면은 더 시장이 좀 침체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더 안 좋아질 때까지는 정부도 좀 간을 보면서 좀 조심조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되게 전향적으로 또 풀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 뭐 빌라 오피스텔 그리고 지방 부동산은 뭐 거의 바닥 쳤다고 보여집니다. 네. 더 이상 뭐 나빠질 때까지 볼 수는 없고 정부도 이제 뭐 손을 안 대면 안 될 수 없는 네. 그런 지경까지는 이미 왔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혜택을 줬을 때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그 반대급부적인 일들이 벌어질까봐 이제 자꾸 간을 봐가면서 이렇게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뭐 꼭 정치적인 얘기까지 굳이 하자면 그거를 이제 뭐 이제 혜택을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얻어지는 이득이 크지 않다. 그러니까 표가 뭐 이렇게 크게 얻어지는 게 없다라고 해서 조금 무관심하지 않았나 정치권에서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